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앞 시간에 먼저 출제 경향 요약 문제 요거를 한 몇 문제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서답형 문제. 서답형 문제는 당연히 이제 사고형 문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사례로 나오면 모르는 거예요. 정말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맨날 비고치기 나와도 틀리고 뭐 맨날 아는 사람 아는 이론 나와도 다 틀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냥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 그냥 외우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이론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뜻도 모르고 막 용어만 외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시면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또 아실 수 있고, 적어도 지금 이제 막 많은 거를 수정하기는 조금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제가 수업에서 말씀드린 요것만 일단 수정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하신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점수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제 예상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출제 경향 요약 문제는 이렇게 서술형 형태로 문제를 드리고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해설이 있어요. 해설. 자, 그래서 여기 해설을 보시면은 자, 여기 해설을 보시면 요건 아직 문제고, 자, 50번까지 다룰 거예요. 요 출제 경향 예상 문제는. 자, 그래서 출제 경향 예상 문제에 대해서 출제 경향 요약 문제죠. 여기서 1번부터 이제 해설이 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일단 요거 1번부터 해설도 보시고, 자, 먼저 서답형 문제부터 보실까요? 선생님들께서 서답형 문제부터 한 몇 문제 보고, 그 다음에 출제 경향 예상 문제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1교시는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1번부터 3번 여기에는 유아의 발달을 설명한 이론이에요. 사실 유아의 발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유아의 발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인데, 자, 이런 발달 정말 공부, 유아교육계는 발달 진짜 열심히 했지만 모르는 거예요. 문제 나오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틀리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자, 1번 문제 보시면 먼저 민수는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 민수는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두 발로 바닥을 밀면서 자전거를 천천히 움직였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자, 처음에는 자전거를 배우는데 처음에는 이제 잘 못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아빠가 민수한테 페달을 밟아서 자전거를 멀리 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민수는 페달을 밟는 것보다는 두 발로 균형을 잡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느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아빠는 얘한테 너 좀 더 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민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자연스럽게 페달을 밟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점점점 멀리까지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게 됐어요. 자, 아빠는 민수가 서두르지 않고, 여기 보시면 아빠는 민수가 서두르지 않고 스스로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민수의 속도를 존중해 주었어요. 여기 굉장히 강력한 힌트가 나와 있지만 선생님들은 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스스로 아이들이 조절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발전 속도, 발달 속도를 조절하는 건데 책에 사례가 한 개 나와 있으면 그거 말고 딴 사례 나오면 모르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사례 뭐예요? 어느 날 잘 걷던 애가 잘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잘 걷는 거. 이거 뭐냐? 이런 걸 물어보면 이제 그건 자기 조절 아는데 이런 사례가 나오면 모르는 거예요. 자, 옆에서 막 어떻게 해라 뭐 얘기를 해도 얘는 자기 속도에 맞추는 거예요. 자, 요런 게 자기 조절의 개념입니다. 발달에 있어서의 자기 조절의 개념이고, 부모님들은 이제, 그리고 교사들은 아이들의 발달의 속도를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시사점까지 있는 겁니다. 자기 조절의 원리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은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은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그림 그렸어요. 오른손으로 그렸다가 왼손으로 그렸다가. 그러니까 두 손이 다 동일하게 발달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점점 한 손이 더 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난 오른손이 편해. 난 왼손이 편해. 이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주로 오른손으로는 색칠을 하고 왼손으로는 종이를 고정시키는 역할. 어떤 거예요? 종이를 왼손으로 꽉 붙잡고 오른손으로 주로 그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위질을 할 때도 오른손으로 정확하게 자르고 왼손은 종이를 잡고 왼손으로 종이를 잡고 가위를 자르는 거 오른손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뭡니까? 원래 처음에는 대칭이에요. 손의 구조도 대칭이고 뇌의 구조,
몸이 대체로 다 대칭이잖아요. 그런데 기능적 비대칭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기능적 비대칭의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은, 자, 답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답을 보시면, 자, 아까 이제 1번 문제도 있었고, 지금 이제 2번 문제까지 갔는데, 자, 일단 1번 문제의 답부터 한번 좀 보실게요. 아까 민수하고 은수 사례가 있었잖아요. 자, 민수 사례 1번 문제 보시면은, 민수 사례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전거, 지금 동그라미 1번, 2번 요거 했는데, 민수는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는 발로 균형을 잡다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준비가 되었을 때 페달을 밟기 시작했어요. 요게 자기조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조절을 통해서 스스로 발달하는 과정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 이게 자기조절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좀 더 자세한 정답 해설도 있습니다. 자, 2번,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거, 처음에는 양손을 사용했지만, 점차 오른손이 주도적으로 발달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기능적 비대칭의 원리라는 거죠. 어떻게? 한쪽 손이 더 우세하게 기능하는 기능적 비대칭의 원리. 자, 이런 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손으로 밥 먹고 오른손으로 공부하고 이런 거죠. 자, 기능적 비대칭의 원리, 자기조절의 원리를 한번 보셨고, 계절은 항상 중요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조절, 자기규제의 원리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2번 문제는 나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보시다시피 피아제의 적응 과정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평형화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런 동화 조절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 조직화가 되면 많은 스키마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스키마는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특정한 그런 행동들을 낳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지금 나의 이 그림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관한 건데 여기 적응 과정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여기 사실 적응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용어들은 이미 다 써줬어요. 적응 과정에 동화와 조절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평형화를 이룬다. 이미 그림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쓰라는데 한번 써보세요. 잘 안 써집니다. 자, 문제는 여기 지금 답을 다 써줬는데 안 써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요. 자, 근데 굉장히 피아제의 핵심적인 그런 이론이잖아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적응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 적응 과정을 동화, 조절, 평형화 요걸 설명하는 건데 이제 요거는 그래도 설명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으실 텐데 그 다음에 여기 스키마, 유아의 스키마 사례를 설명하라는 겁니다. 스키마 사례. 자, 그래서 스키마라는 용어도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데 스키마 사례는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설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적응 과정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 해설 좀 보도록 하실까요? 해설을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적응 과정 보시면 자, 적응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유아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 아이들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인지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적응 과정이에요. 적응 과정의 의미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동화와 조절하면서 인지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응 과정은 비교적 좀 쉬워요. 동화 조절을 통해서 인지구조를 점점 더 정교하게, 그 중에 인지 갈등도 겪고 인지적 평형화를 이루게 되는 거겠죠. 근데 스키마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더구나 스키마의 사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자, 스키마의 사례 보시면은 5살 민지는 공놀이를 좋아합니다. 공놀이를 좋아하는데 공놀이를 좋아하는데 얘는 공을 주로 이제 손으로 던지고 받고 이런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해봤겠죠. 그래서 공을 던지고 받는 경험이 많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종류의 공을 봤어요. 이건 축구공을 본 거예요. 새로운 종류의 공을 봐서 공은 동그랗고 던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건 동화겠죠. 축구공을 봤는데 이 공도 손으로 던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화. 그런데 축구공을 처음 접했을 때 이제 친구들이 이제 축구공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이 손으로 이렇게 던지지 않고 발로 뻥뻥 찬단 말이에요. 발로 뻥뻥 찬다는 그런 사실을 배우게 되면서 공놀이에 대한 인지 구조를 수정하게 되는 거. 요게 조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자, 동화와 조절이 일어났죠. 자, 스키마를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는
동화와 조절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 동화와 조절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민지는 축구공을 차는 새로운 스키마를 형성하게 되었다. 스키마가 형성된 사례를 이렇게 제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은 그림에 적응 과정, 동화 조절, 뭐 스키마 이게 다 그림으로 사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키마의 사례라든가 적응 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게 많은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주, 2주 요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자, 3번은 이제 지금 삐아제를 많이 다뤘으니까 3번은 비고츠키입니다. 자, 비고츠키의 구성주의적 이론이 유아의 놀이에 나타난 사례예요. 자, 지우와 서연이, 민호의 사례입니다. 자, 이 사례에서 비고츠키 이론에 근거해서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에 나타난 유아들의 행동 특성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고츠키가 얘기한 행동의 특성을 설명하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1에 보시면은 지우와 서연이가 있었어요. 지우와 서연이가 함께 놀면서 블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 가지고 성을 쌓고 놀이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지우는 높은 성을 쌓고 싶었어요. 그런데 서연이는 넓은 성을 쌓고 싶었어요. 둘이 다르잖아요. 높게 쌓는 거랑 넓게 쌓는 거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둘이 이제 같은 집단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한 팀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니까 애들은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인 좋은 성을 쌓을지 대화를 나누었어요. 대화를 나누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두 아이는 성의 높이와 넓이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함께 튼튼한 성을 찾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요거는 상호 주관성입니다. 자, 요거는 상호 주관성의 사례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상호 주관성, 인터서브젝티비티라고 하는 상호 주관성에 대해서 용어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례에 나오니까 이게 상호 주관성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더구나 이 사례와 함께 이 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상호 주관성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이 아이들의 행동을 설명하려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서답형 문제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연습을 하시기 위해서는 한 개념을 알아도 사례와 함께 잘 연결시키셔야 되겠죠. 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저희 서답형 격파 프로젝트에서 제시해드리는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사례와 연결해서 익히셔서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호입니다. 민호는 선생님께 배운 대로 퍼즐 맞추기를 시작했어요. 자, 처음에 몇 개의 조각을 맞추다가 잘 안 됐어요. 이제 일단 선생님께 배웠어요.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퍼즐을 못 맞추는 애는 없지만 좀 더 높은 수준의 퍼즐 맞추기를 선생님한테 배웠겠죠. 처음에 퍼즐 이게 뭐지? 아예 모르는 애는 없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갖고 놀다가 좀 더 높은 수준의 퍼즐 맞추기를 선생님한테 배웠겠죠. 그렇죠? 자, 맞췄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하려고 했지만 한 번 배웠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안 되니까 잠시 멈추고 또 이제 딴 걸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민호는 어려운 부분에서 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다시 혼자서 퍼즐을 돌려보고 맞추려는 시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점점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고 결국 혼자서 모든 퍼즐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자, 여기는 여기 지우와 서연이의 사례는 상호주관성이고 여기 민호가 선생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혼자 이 퍼즐을 완성한 이 사례는 자기조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기조절. 자, 자기조절의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동그라미 1번 여기 지우와 서연이의 사례는 상호주관성, 그 다음에 민호의 사례는 자기조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답을 한번 보실까요? 자, 답에 보시면 자, 스키마. 자, 여기 답에 보시면 아까도 스키마, 동화 이런 것도 이제 보셨고요. 자세하게 이거 보시고. 자, 지금은 이제 비고츠키의 이론이죠. 자, 지우와 서연이는 상호주관성, 민호는 자기조절의 사례입니다. 자, 지우와 서연이 같은 경우에 처음에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제가 네모 쳐드리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 성을 쌓고 협력하면서
공유된 이해에 도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예요. 자, 더 높은 수준의 인지적 성장을 상호주관성을 통해서 이루게 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호는 자기조절인데 퍼즐을 맞추는 과정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 갔어요. 그러면서 자기조절 능력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조절. 자, 상호주관성과 자기조절, 이런 것들은 비고치키의 주요 개념들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셔야 되니까, 자, 여기, 요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하실게요. 출제 경향 요약, 요 문제를 한 몇 문제만이라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출제 경향 요약,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제가 서답형 문제도 굉장히 많이 다뤄드렸는데, 그것과 조금 다른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출제 경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향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폭넓게 답안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유아과학교육에서 자연을 활용하는데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건데, 자, 먼저, 유아과학교육에서 자연을 활용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자연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데, 이 자연을 활용하는 것은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형성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지문도 이제 읽을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읽으셔야 되고, 자, 이 의미를 알아야 또 답을, 서답식 한 줄을 써도 제대로 쓰시거든요. 자, 자연을 활용하는 교육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자, 호기심과 탐구심을 증진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아이들은 다양한 동식물과 자연현상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호기심,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숲체험 활동 이런 것들을 하다가 아이들은 나무, 곤충, 새 이런 걸 직접 관찰하고 또 질문하고 이러면서 생태계의 구성과 자연의 다양성 이런 것까지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실에서 막 책 펴놓고 알려주고 이러면은 애들이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은 막 굉장히 호기심과 탐구심이 저절로 막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각 발달. 자연에 나가면은 모래도 만져보고 바람도 느껴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냄새도 맡아보고 감각 발달을 촉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바닷가에서 모래를 만지고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감각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냄새, 소리, 촉감. 자, 감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갔을 때 감각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전인 발달. 요건 인성교육하고도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활용한 교육은 신체, 인지, 정서, 사회 모든 측면에서 전인적인 발달을 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뭐를 보셨을까요? 과학교육에서 자연을 활용하는 거. 자, 이런 거는 모든 교수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학에 있어서 구성주의와 함께 이런 자연을 활용하는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상적인 질문. 자, 과학에 있어서 자연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상적인 질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일상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방법. 자, 이제 지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게 일상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 활동을 지금 묻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답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이제 일상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과학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장점은 뭐냐 하면 아이들의 호기심, 탐구 능력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유아의 질문을 수집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생기잖아요.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옷걸이에서 옷이 왜 미끄러질까? 뭐 이런 거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유아들한테 왜 하늘은 파란색일까? 이런 질문도 있고 옷걸이에 옷은 왜 미끄러질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질문을 일단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주제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질문을 한 10가지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깊이 있게 과학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질문했는데 하나하나 답을 선생님이 다 그냥 주입식으로 다 알려주는 건 하루에 100개도 하겠지만은 이제 그 중에서 몇 개의 질문을 중심으로 탐구 활동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계획도 아이들하고 같이 세우는 거예요. 발달 수준에 맞게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실험, 관찰, 자료 수집 이런 것들을 다 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활동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아들이 직접 참여하는 탐구 활동을 진행하는데 교사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상적인 질문, 요약과 키워드도 있어요. 자, 일상적인 질문, 과학활동, 탐구 주제, 활동 계획, 결과 공유,
호기심 자극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일상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한 과학교육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 통합적인 미술, 자, 통합 예술, 뭐 예술 통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통합적인 미술 교육이 유아의 전인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여기 이제 논하시오 이렇게 썼는데, 자, 일단 선생님들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 서답형 문제하고 좀 다르게 문제를 제시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니까, 자, 선생님들이 이걸 진짜 논하고 막 이렇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 자료와 답을 한번 쭉 리뷰해 보시고 어떤 것이 있는지 앞에는 이제 문제하고 답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두세 줄로. 자, 통합미술교육이 전인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떤 걸까요? 창의성과 표현력을 향상시킵니다. 자, 그래서 통합적 미술을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재료를 보통 사용합니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각 발달을 촉진하게 됩니다. 자, 여기 시각, 촉각, 뭐 이런 여러 가지 감각 발달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적 미술이니까 미술하고 뭐 수학을 연결시킨다든지, 미술하고 음악을 연결시킨다든지, 미술하고 과학을 연결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지능력 향상, 뭐 색, 형태, 공간 이런 게 이제 미술하고 다 관련성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협동작품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서 정서나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영역과 보통 통합을 하게 되면서 정말 통합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다른 영역하고 통합하니까. 자, 통합적 미술은 유아의 창의성, 감각, 인지, 정서, 사회성 이런 여러 가지 발달에 기여하기 때문에 통합 미술 교육은, 통합적인 미술 활동은, 예술 통합 뭐 이런 것들은 전인 발달에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기후변화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유아를 위한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기후변화 문제는 시험에도 사실 해마다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논술에도 나올 수 있고 나중에 2차에도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기후변화를 일단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기후변화 이해에서 일단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영향도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인 파악 보시면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원인이고 그 영향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와 생태계 변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북극곰이 얼음이 녹아서 집을 잃는 이야기 뭐 이런 거 사실 이 자체가 시험에도 나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기후변화의 한 현상이 시험 문제 지문으로 최근에도 나온 2022년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 문제가. 자,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방법, 에너지 절약 이것들이 다 지문으로 다 구성되어 있었죠. 그때 뭐 휴지를 어떻게 아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거 지문에 나왔었잖아요. 에너지 절약, 여기 전기와 물을 절약하고 쓰레기 감소, 휴지 같은 거 아껴 쓰고 이런 것도 들어가죠. 재활용의 중요성 이런 것들,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실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과의 상호작용도 되게 중요해요. 자, 자연 체험 활동, 그 다음에 실천 방안도 가정을 통한 교육, 놀이를 통한 교육, 가정연계 교육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이런 것들도 봐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나오면은 또 이게 뭐지 막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쭉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유아 중심, 놀이 중심에서 교사의 역할, 미술 활동에서 특별히 지금 이제 예술 활동 이런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미술 활동에서 교사의 역할이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보시면 관찰자, 환경 제공자, 촉진자, 참여자, 지원자, 교사,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교사의 역할이 뭐냐 이런 거 쓰라는 것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쫙 훑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출제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수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단행본들, 대학에서 출판한 단행본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관찰자, 관찰은 왜 하는 거죠? 아이들의 흥미와 필요, 발달 수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또 환경 제공자, 다양한 재료,
도구 이런 거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나 도구가 필요합니다. 촉진자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자, 유아의 표현을 확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과 제안을 해볼 수 있어요. 촉진자의 역할. 그 다음에 참여자의 역할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유아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참여할 수도 있고요. 지원자의 역할, 유아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전시회를 열어준다던가, 내 그림 뿌듯해, 뭐 이런 식으로 내 그림이 저렇게 전시돼 있으니까 좋아, 막 자존감이 올라가겠죠. 자, 이런 지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역시 이제 잠시 쉬었다가 우리는 계속해서 요 서술형 문제를 쭉 풀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쭉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서답식 적중 예상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서답식 적중 예상 문제 그리고 여기 새로운 그런 경향, 출제 경향을 요약한 이런 문제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출제 경향 요약 그 다음에 서답식 적중 문제 중심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셨다가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